복도에서 스카프를 잡아당기는 불량배, 그녀는 그를 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자라 오카포는 루스벨트 고등학교에 복잡한 복도를 걸으며 그날 아침 세 번째로 밝은 노란색 히잡을 고쳤었다. 천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지나갈 때 속삭이고 손가락질하는 학생들의 원치 않는 관심을 끌었다. 그녀의 짙은 갈색 눈은 발밑에 낡은 리놀륨 타일에 고정되어 첫 시간 화학 수업까지의 걸음수를 세웠다. 키 157cm의 큰 스웨터 속에 숨어버리는 듯한 가냘픈 체구의 자라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기술을 터득했다. 복도는 학생들의 사물함 소리와 복도 건너편에서 외치는 인사 소리로 전형적인 월요일 아침의 활기로 가득했다. 자라는 다른 가죽 메신저 백을 가슴에 더 바싹 껴안고 자신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수다스러운 10대들의 무리를 헤쳐나갔다. 그녀는 그런 것을 선호했다. 그녀의 가족이 디트로이트에서 이 작은 오하이오 마을로 이사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국 땅의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어디를 보고 다니는 거야? 수건머리야. 뒤에서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자라는 루스벨트 고등학교 축구팀의 황금 소년인 박재민의 목소리를 알아듣자 속이 울렁거렸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를 동료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리더로 만들었지만 그의 얼음처럼 차가운 푸른 눈은 자라의 피부를 소름 돋게 만드는 잔인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교실에 도착하기를 바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 박재민은 더 크게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 학생들이 잠재적인 드라마를 감지하고 대화를 멈추고 지켜보았다. 자라는 교실 문 손잡이에 손을 뻗을 때 손이 떨렸지만 박재민의 친구인 최민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민준의 붉은 머리와 죽은 개투성이 얼굴은 입술에 퍼진 악의적인 미소가 아니었다면 순수해 보였을 것이다. 그들 뒤에는 그들의 트리오의 세 번째 멤버인 강태준이 위협적으로 손가락 관절을 꺾었다. 강태준은 키가 거의 183cm에 어깨가 넓어 레터맨 재킷을 꽉 채워 어떤 방에서도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제가 너를 무시하잖아, 재민아. 최민주는 가짜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웃었다. 그거 꽤 무례한 거 아니야. 박재민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가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자 그의 콜로뉴 향이 자라의 감각을 압도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너 같은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다. 최소한 존경심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자라의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힐 듯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마침내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한국인이에요. 물론 그렇겠지. 강태준은 굵은 목소리로 복대 울려 퍼지며 낄낄거렸다. 그리고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다. 늘어나는 구경꾼 무리는 강태준의 농담에 킥킥 웃었고 자라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개입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행정관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른들은 편리하게도 자리를 비운 것 같았다. 그녀의 화학 선생님인 박 선생님은 닫힌 교실 문 뒤에 남아 대치 상황을 모르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했다. 저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자라는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그냥 수업에 들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박재민의 미소가 더욱 넓어지며 치약 광고에 나올 법한 완벽한 하얀 이를 드러냈다. 너는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네가 기어나온 동굴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군중은 웃음을 터뜨렸고 자라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최민준을 밀치고 화학 교실로 들어가 박재민의 승리감에 젖은 웃음소리를 뒤로 했다. 박 선생님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에 다시 집중했다. 자라는 방 뒤쪽 구석에 있는 평소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다, 하비브티. 다른 뺨을 내밀고 내 행동을 통해 네가 누구인지 보여줘라. 매일 겪는 모욕에 직면했을 때 그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가 알기만 한다면. 그녀의 반 친구들이 몰랐던 것은 자라가 지난 8년 동안 삼촌의 지도해 크라브 마가를 훈련했다는 것이다. 라시드 삼촌은 디트로이트에서 자신의 호신술 학교를 열기 전에 군 전투 훈련 교관이었고, 잘에게 작은 키는 맹목적인 힘보다 속도와 정확성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이점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녀의 근육은 수많은 시간 동안 타격, 방어, 테이크다운을 연습한 기억을 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평화주의적 신념은 그녀가 훈련 매트 밖에서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 아침은 평소처럼 수업과 어색한 복도 만남으로 진행되었다. 점심시간 동안 자라는 구내식당 먼 구석에 있는 빈 테이블에서 평소 자리를 찾아 직접 만든 파투시 샐러드를 조금씩 먹으며 다른 학생들이 웃고 어울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른 시녀 이야기 사본을 꺼내 디스토피아적 이야기에 몰두하려고 했지만 그림자가 테이블 위에 드리워지자 집중력이 산산이 부서졌다. 점심은 뭐 먹냐, 폭탄 테러범? 박재민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구내식당의 수다를 뚫고 들어왔다. 매운 음식으로 학교를 폭파할 계획이라도 세우는 거야? 최민준과 강태준이 양옆에 서서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다. 근처 테이블 몇 개가 펼쳐지는 장면을 지켜보며 대화가 잦아들었고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잘하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짙은 눈으로 박재민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다. 레바논 샐러드예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드셔보시겠어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박재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회복했다. 나는 테러리스트 음식은 안 먹어. 그는 그녀의 플라스틱 용기를 잡아 테이블 위에 내용물을 쏟아버리며 뱉어냈다. 상추, 토마토, 오이가 표면에 흩어졌고 드레싱이 그녀의 청바지에 뚝뚝 떨어졌다. 구내식당은 숨 막히는 소리와 불안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자라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며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수십 개의 눈이 그녀에게 쏠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일부는 8년 동안의 전투 훈련을 박재민의 자만심에 가득 찬 얼굴에 퍼붓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낫다, 하비브티. 평화를 통해 우리의 힘을 보여줘라. 그건 불필요했어요. 자라는 조용히 말하며 가방에서 냅킨을 꺼내 엉망이 된 것을 치우기 시작했다. 박재민은 웃었다. 이제는 조용해진 구내식당에 쩌렁쩌렁 울리는 거친 소리였다. 오, 미안해. 기분이 상했어. 아빠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만해, 박재민. 구내식당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려 자라가 고개를 들자 임수연이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다. 임수연의 젓갈색 머리카락은 형광등을 받아 빛났고 그녀의 녹색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그녀는 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몇 안 되는 학생 중 한 명이었고 종종 미소를 짓고 문학에 대한 공통된 사랑에 대해 가끔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나, 최민주는 악의적인 기쁨으로 얼굴을 밝히며 씩 웃었다. 성녀 임수현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네. 임수현은 테이블에 도착하여 자라의 어깨에 보호하듯 손을 얹었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쟤는 너에게 아무 짓도 안 했어. 박재민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의 관심은 이제 포식자의 관심을 담아 임수현에게 집중되었다. 수현아, 나는 네가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했어. 네가 어울리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너는 완전한 멍청이가 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임수현은 구내식당의 속삭임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 맞받아쳤다. 공기 중의 긴장감이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어졌다. 자라는 박재민의 얼굴이 분노로 어두워지고 손이 옆구리에서 주먹을 쥐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그녀는 부주의하게 임수현을 자신의 악몽 속으로 끌어들였고 죄책감이 그녀의 뱃속에 무겁게 자리 잡았다. 입이 험하네.
박재민은 임수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누군가 너에게 예절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 같아. 자라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태준이 손을 뻗어 임수현의 팔을 잡았고 그의 큰 손이 그녀의 손목을 쉽게 감쌌다. 그래, 우리 둘 다 존경심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할 것 같아. 구내식당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펼쳐지는 대치 상황에 집중되었다. 자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몇 달 동안 팽팽하게 당겨졌던 끈이 마침내 끊어지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행동하기도 전에 점심 감독관인 김 선생님이 테이블에 나타났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이든 여인이 물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은 엄격한 표정과 어울리는 심각한 쪽머리로 묶여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 선생님. 박재민은 매끄럽게 말하며 그의 매력적인 미소가 즉시 돌아왔다. 새로 온 반 친구와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김 선생님의 눈은 테이블 위에 엉망진창인 것을 훑어보았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박재민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자, 이 엉망진창인 것을 치우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 점심시간이 거의 다 끝났어. 행정관이 떠나가자 박재민은 몸을 숙여 자라의 귓가에 가까이 댔다. 이건 끝이 아니야. 모래쥐야. 그리고 다음번에는 네 작은 여자친구가 너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야. 세 사람은 웃으며 떠나갔고 자라와 임수연은 엉망이 된 테이블에 홀로 남겨졌다. 임수연은 흩어진 냅킨을 모으는 것을 도왔고 그녀의 손은 분노의 여파로 약간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자라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잠겼다.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임수현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녹색 눈은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는 나를 아무 일에도 끌어들이지 않았어. 나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말하기로 선택한 거야. 그녀는 잠시 멈춰 자라의 얼굴을 살폈다. 그런데 왜 너는 방역하지 않는 거야? 나는 체육 시간에 너를 봤는데 너는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해. 자라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임수연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놓친 것을 알아차렸을까? 나는 폭력을 믿지 않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셨어. 임수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글쎄, 어떤 문제는 다른 종류의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 오후의 나머지 시간은 수업과 주시하는 시선으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구내식당 사건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졌고 자라는 속삭이는 대화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학생들은 동정심을 느끼는 것 같았고 다른 학생들은 그녀를 당연한 결과를 받은 외부인으로 보는 것 같았다. 마지막 종이 울리자 자라는 서둘러 사물함으로 향했고 건물에서 벗어나 가족의 아파트로 피신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숙련된 솜씨로 다이얼 자물쇠를 돌렸고 마음은 이미 평화로운 저녁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금속문을 열자 접힌 종이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붉은 잉크로 휘갈겨 쓴 조잡한 메시지를 읽었다. 우리가 너를 산산조각 내서 돌려보내기 전에 내 나라로 돌아가. 자라의 시야가 흐려지며 눈물이 쏟아질 듯했다. 그녀는 굴욕의 증거를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종이를 주먹으로 구겨 가방 깊숙이 쑤셔 넣었다. 그녀를 둘러싼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몇 달 동안의 학대의 무게가 마침내 너무 컸다. 그녀는 사물함을 쾅 닫고 출구로 서둘러 향했고 마치 홍해처럼 그녀 앞에서 갈라지는 듯한 학생들의 무리를 헤쳐나갔다. 시원한 10월의 공기가 학교 정문을 터뜨리고 나오자 얼굴에 와 닿았고 내부의 질식할 듯한 분위기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탈출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재민의 목소리가 파멸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야, 테러리스트, 잠깐만. 자라의 발은 아스팔트 위를 더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의 메신저백은 서두르는 걸음마다 엉덩이에 튀어올랐다.
그녀는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학교 버스는 이미 떠나 그녀를 탈출 수단 없이 주차장에 갇히게 했다. 잠깐만 하라고 했잖아. 박재민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돌려 그와 그의 영원한 동반자들을 마주보게 했다. 최민준과 강태준은 그녀 주위에 반원을 형성하여 효과적으로 탈출 경로를 차단했다. 다른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검투 시합의 관중처럼 대치 상황 주위에 느슨한 고리를 형성했다. 자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리를 해치고 들어오려는 임수현을 발견했다. 뭘 원해? 자라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재민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고 그는 가방에 손을 넣어 작은 태극기를 꺼냈다. 네가 너를 받아들인 이 나라에 대해 존경심을 보이는 법을 배울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그녀의 얼굴 앞에서 깃발을 흔들며 말했다. 키스하고 머물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어때? 군중은 기대감에 술렁거렸고 일부 학생들은 굴욕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자라는 이 순간이 몇 시간 안에 소셜미디어에 공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수치심으로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박재민의 푸른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박재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네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 저기 있는 내 작은 친구에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는 그들을 향해 무리를 해치고 들어오려고 애쓰는 임수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이 앞으로 나서서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임수연의 팔을 잡아당겨 원 안으로 끌어들였다. 놔줘. 자라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다. 이건 너와 나 사이의 일이야. 최민준은 웃었고 그의 죽은 개투성이 얼굴은 재미있다는 듯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녀가 너를 옹호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의 일이 되었어. 그녀도 존경심에 대해 배워야 할 것 같아. 박재민은 자라의 히잡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의 손가락이 밝은 노란색 천에 스쳤다. 있잖아? 나는 이 물건이 무례하다고 생각해. 벗어서 그 안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는 게 어때? 박재민의 손이 그녀의 머리 덮개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군중은 숨을 죽였다. 자라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그녀 안에서 바뀌는 것을 느꼈다. 너무 많은 압력에 무너지는 댐처럼. 평화와 용서에 대해 아버지가 가르쳤던 모든 교훈은 이 궁극적인 침해 앞에서 무너졌다. 만지지 마. 그녀는 박재민을 멈칫하게 만드는 위험한 기운이 감도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은 잠시뿐이었다. 잔인하게 웃으며 그는 히잡 가장자리를 잡아당겼고 그가 완전히 벗기려고 시도하자 천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미끄러졌다. 자신의 머리 덮개가 찢어지는 것을 느낄 때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침해가 완료되었고 어떤 가능성도 없이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선이 넘어섰다. 그 순간 8년 동안의 크라브 마가 훈련이 전기처럼 그녀의 근육을 통해 솟아올랐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삼촌의 거친 지시로 대체되었다. 평화로운 해결이 실패하면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을 방어해라. 자라의 손이 솟아올라 박재민의 손목을 쇠붙이처럼 움켜쥐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날카로운 숨소리와 함께 히잡을 놓게 만드는 압력 지점을 찾아냈다. 다른 손은 그의 태양 신경총과 연결되는 정확한 타격을 형성하여 폐에서 공기를 몰아내고 그를 비틀거리게 했다. 박재민이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며 몸을 구부리자 군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민준과 강태준은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세상에,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봤어? 자라는 침착하게 히잡을 고쳤었고 그녀의 짙은 눈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박재민의 얼굴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었고 이전의 구부정한 자세는 훈련된 격투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바뀌었다.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는 조용한 주차장에 분명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재민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이 망할 년. 그는 으르렁거리며 주먹을 치켜들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잘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유연한 우아함으로 그의 서투른 공격을 피했고 오른손으로 그의 펀치를 막으면서 왼손으로 그의 뻗은 팔꿈치를 쳤다. 관절이 끔찍한 소리와 함께 과도하게 펴졌고 박재민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에 쓰러졌다. 최민준이 다음으로 달려들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제 팔 부러뜨렸어. 잘하는 그의 거친 스윙 아래로 몸을 숙여 그의 배에 무릎을 꽂았고 그의 친구 옆에 널브러지게 만드는 팔꿈치로 그의 등을 쳤다. 군중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들의 휴대폰은 전례 없는 반전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세 사람 중 가장 큰 강태준은 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체격적 이점은 분명했지만 자라의 눈에 있는 무언가가 그를 망설이게 했다. 그녀는 소심한 희생자에서 완전히 더 위험한 존재로 변모했다. 어서 와, 강태준. 그녀는 침착하고 조절된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지 마. 강태준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고 그의 거대한 몸집이 화물 열차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러나 잘하는 자신보다 2배나 큰 상대를 싸우도록 훈련받았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그의 다리를 쓸어내었고 그가 땅을 뒤흔드는 힘으로 땅에 쓰러지자 그 자신의 추진력을 그에게 이용했다. 패배한 3명의 불량배의 신음소리 외에는 주차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잘하는 그들 위에 서서 히잡은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반 친구들의 충격에 휩싸인 얼굴을 둘러보았고 그들의 눈에서 공포, 존경, 놀라움이 뒤섞인 것을 보았다. 임수현은 무리에서 벗어나 자라의 옆으로 달려왔고 그녀의 녹색 눈은 충격으로 크게 떠졌다. 어디서 그런 식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어. 자라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소녀를 바라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삼촌이 가르쳐 주셨어.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은 내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어. 박재민은 가슴에 부상당한 팔을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굴욕감으로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증오로 타올랐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는 헐떡였다. 너는 대가를 치를 거야. 자라가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움직임에 박재민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래, 끝났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몇 달 동안 나를 괴롭혔고 나는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를 내버려 뒀어. 하지만 네가 내 히잡을 만졌을 때, 네가 임수현을 위협했을 때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그녀는 모인 군중을 둘러보며 주차장 구석구석까지 목소리를 전달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누구의 희생자도 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를 내버려 둔다면 나도 너희를 내버려 둘 거야. 하지만 너희가 다시 나나 내 친구들을 쫓아온다면 오늘 일어난 일은 부드러운 경고처럼 보일 거야.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작은 그룹으로 걸어가면서 그들이 목격한 것에 대해 흥분하며 속삭였다. 몇몇은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고 잘에게 다가와 그녀의 용기에 대한 지지와 찬사를 보냈다. 주차장이 비워지자 임수현은 자라의 곁에 남아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일을 겪어야 해서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마침내 자신을 옹호해서 기뻐. 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 들으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분은 폭력이 더 많은 폭력을 낳는다고 믿으셔. 임수현은 그녀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때로는 폭력이 불량배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야. 너는 그들에게 너를 내버려 둘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대신 상황을 악화시키기로 선택했어. 그들이 함께 길을 향해 걸어가면서 자라는 그날의 사건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괴롭힘이 결국 멈출 것이라는 희망으로 자신을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몇 달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약점으로 해석하고
때로는 존경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다음 날 아침 자라는 머리를 높이 들고 히잡을 자랑스럽게 제자리에 쓴 채 루스벨트 고등학교에 들어섰다. 학생들은 복대서 그녀 앞에서 갈라섰지만 이제는 무관심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몇몇 반 친구들은 하루 종일 그녀에게 다가와 우정을 제안하고 괴롭힘을 당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박재민, 최민준, 강태준은 학교에 눈에 띄게 결석했지만 박재민의 팔에 깁스를 했고 세 사람 모두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로 인해 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의 화학 선생님인 박 선생님은 수업 후 자라를 불러내어 더 일찍 개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표명했다. 내가 무언가를 했어야 했는데. 나이든 여인은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기로 선택했어. 그건 내 잘못이었어. 자라는 변화가 어딘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사과를 받아들였다. 행정부는 갑자기 학교 폭력 방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매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몇몇 교사들은 모든 학생에게 더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연락해왔다. 임수연은 점심시간에 그녀를 찾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모든 일에 대해 기분이 어때? 그녀가 물었다. 자라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달라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나는 여전히 폭력을 좋아하지 않고 다시는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만 나 자신을 방어하고 너를 보호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임수연의 뺨은 보호에 대한 언급에 약간 붉어졌고 그들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어제 네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계속했다. 삼촌이 너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에 대해 말이야. 내게 기본적인 호신술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다시는 그렇게 무력하게 느끼고 싶지 않아. 자라의 얼굴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밝아졌다. 그러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삼촌은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 몇 주가 지나면서 자라는 루스벨트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관심을 피하려고 애쓰는 보이지 않는 소녀가 아니었지만 괴롭히는 사람도 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존경심을 얻었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이 괴롭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녀에게 다가가 조언과 지원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만나 호신술을 연습하고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작은 친구 그룹을 결성했다. 임수현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점차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박재민과 그의 친구들은 정학 처분을 받은 후 학교에 돌아왔지만 잘에게는 넓은 여유 공간을 주었다. 그들이 쉬운 표적으로 여겼던 사람에게 패배했다는 굴욕감은 그들의 자신감을 꺾었고 그들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자라가 학교를 떠나려고 할 때 박재민이 그녀의 사물함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팔은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고 그의 평소 오만한 태도는 거의 수치심처럼 보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사과하고 싶었어. 그는 조용히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내가 한 짓은 잘못됐어. 내가 한 말, 너를 대했던 방식 용서할 수 없어. 자라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진심의 징후를 찾았다. 왜 지금이야? 그녀가 물었다. 왜 지금에 와서 사과하는 거야? 박재민의 턱이 굳어졌고 잠시 동안 그녀는 그가 예전 행동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어깨는 패배감에 짓눌렸다. 내 말이 맞았어. 그가 말했다. 나는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나를 강하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 하지만 너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그는 그때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푸른 눈에는 예전의 냉정함이 없었다. 네가 나를 용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미안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자라는 분노가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연민으로 대체되는 것을 느꼈다. 박재민은 힘을 투사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실제로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배우지 못했다.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진심이기를 바라. 박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갔고 자라는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방역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옳다고 믿는 것을 옹호할 용기를 찾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상쾌한 가을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걸어가면서 자라는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다른 뺨을 내미는 것이 고귀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 유일한 도덕적 선택인 때가 온다는 것을 배웠다. 핵심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과 공격자가 되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임수연의 문자 메시지로 윙윙거렸다. 우리 집에서 영화 보는 밤 어때? 내가 팝콘을 만들고 네가 나에게 보여준 새로운 동작을 연습할 수 있어. 잘하는 답장을 입력하며 미소를 지었다. 거기 있을게. 그리고 수현아, 구내식당에서 나를 옹호해줘서 고마워. 네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 답장이 빠르게 왔다. 우리는 서로를 옹호해. 그게 친구가 하는 일이야. 자라가 휴대폰을 집어넣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몇 달 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힘, 그리고 세상에서의 자리를 찾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용기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지고 그것에 맞서 싸우고 싸워야 할 때와 용서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한때 자신을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했던 소녀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걸었고 그녀의 밝은 노란색 히잡은 희망의 등불처럼 오후의 햇빛을 받았다. 그녀는 존경심은 자유롭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때로는 행동, 용기, 그리고 옳은 것을 옹호하려는 의지를 통해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루스벨트 고등학교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자라 오카포도 그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힘을 찾았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불의에 맞서 함께 싸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쳤다. 변화는 완료되었지만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